자, 오늘은 인도 중국 전쟁 들어가 볼 거예요. 인도에서 지금 다중탄도 핵 미사일 시험도 성공했고요. 바다에서도 인도와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요, 2022년에 첫 국산 항공모함을 취역을 하게 됐고요. 이제 해군 군비도 더 늘려서 항공모함도 더 늘려나간다고 하죠. 왜 이렇게 중국과 인도가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저번 영상에서 다뤄봤어요. 간단하게만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일단 중국이 티베트를 강제로 합병하면서 티베트에 대대적으로 봉기가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인도에 망명 정보를 수립하면서 또 인도가 이거를 받아주면서 인도와 중국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티베트가 중간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했는데 사라지면서 예전에 그어놓았던 인도와 티베트 사이의 국경 중에서 맥만 라인 자체가 문제가 됐어요. 일단 그 맥만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면 이 부분이었는데, 자, 이게 그어졌을 때는 티베트와 인도 자체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서 중재를 했던 게 영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식민지 인도에 유리하게 국경선을 지정을 해놓아서 영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이때 빵 하고서 1960년대 초반에 터지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인도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빼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인도에서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큰 축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와 힌두교입니다. 이 중에 힌두교는 인도의 민족 종교죠. 인도에서 탄생을 했어요. 특이한 게 세계적으로 발전해 나간 종교인데도 창시자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크리스트교나 아니면 이슬람교처럼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교죠. 뭐 창조의 신 브라마나 아니면 파괴의 신 시바신 여러 신을 믿는 종교예요. 그 중에서도 사실 인기 있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신이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다 똑같잖아요. 내가 현실에서 잘 사는 거, 이게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사는 이 현실을 유지시켜주는, 현실을 관장하는 신이 인기가 많겠죠. 그 신이 바로 비슈누 신입니다. 이렇게 비슈누 신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인도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모습이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은 겐지스 강에서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이렇게 이빨도 닦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사람이 죽으면 시체도 겐지스 강에 띄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시체를 띄우는 강에서 이빨을 닦을 수 있지? 몸을 씻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인도인들은 겐지스 강을 신성하게 여겨요. 이 겐지스 강이 비슈누 신의 이 발 뒤꿈치에서 나온 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힌두교를 믿는 나라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겐지스 강도 신성시하는 거죠. 어쨌건 이렇게 힌두교도도 많고 이슬람교 신자도 많은 인도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슬람을 많이 받는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힌두교를 많이 믿는 곳은 인도 연방으로 분리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으로 나뉘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국기를 보면 이런 국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슬람의 상징이 초승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도의 국기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 법륜이라고 하는 건데, 인도에서는 고대 왕조 중에 이 마우리아 왕조가 있어요. 이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아소카 왕이 있습니다. 이 아소카 왕의 상징이 바로 이 법륜, 불교의 수레바퀴, 불교의 깨달음의 수레바퀴라고 불리는 법륜이에요. 이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정복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자기의 사륙의 역사를 참여를 하게 되면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됐고요. 이 불교를 세상에 전파하겠다면서 나오게 된 이 상징이 바로 법륜입니다. 이 바퀴를 돌리면서 불법의 가르침을 전파하겠다는 건데, 힌두교 국가인데 이 불교의 심볼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국가 얘기로 돌아오게 되면은 서파키스탄이랑 동파키스탄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동파키스탄은 나중에 방글라데시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되는 또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요 카슈미르 지방인데, 카슈미르 지방과 관련된 분쟁의 얘기 뉴스에서 되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왜 여기가 분쟁 지역이 되냐면 카슈미르 지역은 이슬람 신자가 많은데 지도자가 힌두교도였어요. 그래서 이슬람 신자가 많은 지역인데 인도 연방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는 이 카슈미르 지방의 이슬람 교도들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카슈미르 지방이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도 연방은 어림도 없지, 여기 우리나라 땅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키스탄과 인도의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인도에서는요, 이 파키스탄이랑 싸울 거를 대비를 해서 첫 번째 항공모함을 도입을 했어요. 이게 INS 비크란트인데,
비크란트. 그러니까 지금 독자적으로 인도가 개발했던 항공모함이 아니라 이거는 인도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해군이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을 상대하려고 호위 항공모함으로 개발한 배 중에 한 척을 인도가 인수를 했던 거예요. 당시에 파키스탄을 견제를 하면서 이거를 중국이랑 갈등이 심해지니까 INS 비크란트도 이 1960년대 초반에 훈련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과 이 국경선 분쟁이 벌어졌던 요 맹만 라인 일대에도 이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인도에서 더 배치를 하게 되죠. 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960년대 초반에 인도랑 중국이랑 싸우면 인도가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중국은 가장 가까운 보급기지가 청두예요. 청두가 어디냐면 여기쯤에 위치해 있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청사 옮겼던 그 충칭 옆에 있는 게 청두인데 이 청도부터 국경선 분쟁이 일어나는 맹만 라인 일대까지 거리가 무려 3,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이랑 부산이 대충 400km라고 해도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에 7배에서 8배의 거리잖아요. 3,000km라고 하는 게 엄청 먼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 청도에서 맹만 라인까지 제대로 된 도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만약에 안 좋으면 그나마 있는 도로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중요한 건 보급품을 빠르게 보급을 하는 건데 보급품을 어떻게 날라야겠어요. 사람이 그냥 들고 가거나 아니면 요런 친구 이제 야크라고 부르는데 이런 짐승에다가 짐을 싣고 산을 타야 되는 거예요. 이 티베트 지역 자체가 고산 지역이니까 산을 타고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중국이 불리할 거라고 봤던 요인이 있어요. 현대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늘을 장악하는 거, 제공권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은 이 제공권을 장악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도에 또 공군기지도 없었거든요. 반면에 인도는 뭐 국경까지의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편이었었고 또 수도에서 맹만 라인 일대, 이 국경선 일대 전쟁이 벌어졌던 주요한 지역까지 도로도 잘 닦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도 우세해, 무기 배치도 훨씬 더 원활해, 인도가 이제 우세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특장점이 있습니다. 잘 걷는다. 두 번째 특장점은 산악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고요. 고지대에서 잘 싸울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총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할 수 있죠. 인해 전술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일단 설명을 해보면요. 중국군은 당시에 걷기 전문가들이었어요. 전문 자격증이 있으면 거의 세계 지도자급으로 잘 걸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걷는 거에서 처음으로 단련이 되었던 이 전통의 역사는 1934년에 시작이 됩니다. 1934년부터 1936년까지 이 대장정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때도 중국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을 공격을 하면서 공산당이 중국 전역을 도망을 다니면서 걸었던 거예요. 그 당시의 지도를 표현을 한번 해보건데 그 시기에 걸었던 총 거리가 12,500km 거리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 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항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까지의 거리예요. 여기에서 이미 걷기에 단련된 전통이 시작이 되었고요. 인도랑 전쟁 직전에 펼쳐졌던 국공내전에서도 많이 걸었으니까 걷는 데는 그냥 이 병사들이 이골이 났던 거죠. 두 번째로 중국은 산악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산으로 가는 거 힘들지 않아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국군은 어디에도 참전했죠? 우리나라 6.25 전쟁에도. 당시 6.25 전쟁의 참전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산악 전투 경험도 굉장히 풍부했던 거죠. 거기에 이 존 키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 중에 세계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중국군은 티베트 지방에서 1년 이상 고산지대에서 이 적응 훈련을 마친 상태였고 인도는 이런 훈련을 받지도 않은 군인들을 투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 산악과 관련된 전투에서는 중국군이 우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해 전술을 쓴다고 했죠. 압도적으로 군사를 때려 넣어서 상대방을 압도시키는 전략인데 그러니까 상대방 총알보다 중국의 군인 수를 많게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 1962년 전쟁이 터집니다. 인도는 국경선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충돌이 시작이 됐으니까 소규모 전투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무려 9만 명의 정규군을 동원합니다. 9만 명이면 그냥 소규모 국지전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이 국가 대 국가로 붙는 대형 전투에서 투입되는 병력이죠. 인도는 몇 명을 보냈을까요? 10,000명 정도를 보냈어요. 9대 1이니까 싸움이 말이 안 됐겠죠. 중국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인도 내륙으로 160km 이상 진격해 들어왔고요. 좀만 더 진격하면 인도의 수도 뉴델리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도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렸죠. 좀 있으면 수도로 중국군이 들어온대 뭐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뉴델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서 막 피난 갈 준비를 하면서 어수선해집니다. 여기서 인도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이대로 중국의 수도를 점령당하는 거? 그것만은 안 되잖아요. 당시 인도의 지도자 네루는 11월 20일 새벽에 미국에 전화를 겁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 도와달라는 거죠.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당시 인도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체면을 구기는 거였어요. 왜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국가의 싸움이 시작이 됐죠. 미국 중심 자본주의가 한쪽,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가 다른 한쪽이었는데 인도나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은 이 양쪽의 진영 어디에도 동맹을 맺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이 국가들을 제3세계라고 하는데 사실상 인도는 제3세계의 이 리더 같은, 네로는 이 리더 같은 존재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원칙을 깨고 미국에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에 인도로 출동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소련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중국을 도와주지 않았나요? 가만히 있었나요?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오히려 소련은 인도를 지지했어요. 왜냐면 이때 소련이 중국이랑 국경선에서 분쟁이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기술 지원단까지 뺀 상황이었거든요.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자마자 중국은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포합니다. 일단 전쟁은 중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죠. 인도는 사망자가 한 1,300여 명 정도가 됐고요. 포로가 한 4,000여 명 정도 발생을 했고 중국은 사망자가 700명 선입니다. 포로는 한 명도 없었고요. 일단 국경선 분쟁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분쟁은 지속하는데 어쨌건 서로 기존의 위치에서 물러나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한 거죠. 그런데 인도가 잃은 것은 굉장히 컸습니다. 인도는 제3세계 지도국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고요. 이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게 되죠. 인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굴욕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 중국을 상대한다면서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게 되고요. 1998년에는 마침내 핵 보유국이 되죠. 핵 시험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2022년에는 처음으로 국산 항공모함 비크란트까지 취역을 하면서 중국과 바다에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국경선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후에 계속 국경선 일대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2017년에도 붙었고요. 2020년에도 2022년에도 붙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는 인도와 중국이 현재 지금 어떻게 육지와 바다에서 맞붙고 있는지, 인도가 중국에 복수열전을 할 수 있을지, 추락하는 중국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